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엔지오 사회학신학과의 임정근 교수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제7차 열린정보 파트너십의 그 분과 주제 회의가 되겠는데요. 이번 회의가 주제가 세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째가 시민 영역 국민 참여 강화, 두 번째가 포용적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반부패인데 오늘 회의는 이 포용적 디지털 혁신 주제에서의 분과 회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의 주제는 그 디지털 포용이 되겠는데요.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왔고 또 개념 자체도 굉장히 넓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디지털 역량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배경에서 주제를 디지털 포용의 실현, 국민의 디지털 역량으로부터라는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정보공학과 교수님이신 김명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황용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의 김미량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 분께서 오늘 그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순서는 김명주 교수님, 그 다음에 황용석 교수님, 그리고 김미량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께서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그 종합 토론을 한 5분 정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주 교수님께서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의 디지털 역량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보 격차라는 전통적인 용어에서 이제 이 디지털 포용으로 넘어오는 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그 키워드의 어떤 위치매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80년대 이 PC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또 90년대는 또 인터넷이 상업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IT가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고 우리 사회도 이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아마 1995년이었던 것 같아요. 게리 앤드루 폴이 이 디지털 격차라는 키워드를 이제 어느 일간지에 내면서부터 세계적인 이제 관심사로서 이 키워드가 급부상이 됐고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디지털 격차를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로 삼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999년에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라는 이제 그 목표를 국가에서 정해서 국민 정보화 교육의 어떤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2000년에는 1000만 명 정보화 교육 계획이라는 것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1년도에는 이제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을 해서 종합계획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격차 키워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데가 이제 정보지능사회진흥원 니아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보격차를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물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정보 및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격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이제 새로운 이 지능정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가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전환,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환의 이제 상황에 지금 저희가 놓이게 됐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 제한된 대상으로 했던 소극적인 정보 격차 정책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게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이 됐고, 특히 2016년 말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디지털 포용 정책이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부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디지털 포용은 이제 전체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 환경을 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이 동등한 기회와 또 충분한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정책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격차 정책이 소외 집단의 접근성 제고라는 이 기술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디지털 포용 정책은 전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서 2차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기회 창출이라든지 문화 향유라든지 뭐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훨씬 더 넓혀졌고 기술의 2차적 활용을 위해서 결국은 디지털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매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 취약계층의 정보 수준은 꾸준히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접근 같은 경우는 91.7%라면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 개선이 됐는데 디지털 역량이나 정보 활용 같은 경우는 60%, 뭐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는 60.2%, 정보 활용은 68.8% 이렇게 수준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된 상태였고요. 특히 이 작년 재작년 2019년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좀 한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고령층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전 세계적인 또 코로나19, 코비드19가 활성화가 됐죠.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속히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 문화들이 활성화되면서 뭐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일상적인 예매 활동, 뭐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털 역량이 진짜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겹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최근에 이 코로나와 연관이 돼서 한국형 뉴딜 정책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디지털 배움터라는 건데 전 국민들이 와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들이죠. 이 물리적인 공간들을 한국의 경우는 17개의 광역 지자체 그리고 또 226개의 기초 지자체들이 같이 중앙정부랑 같이 동참을 해서 2011년 올해만 해도 약 1066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올해 한 43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강의를 하고 서포팅을 해주는 스텝이 필요한데 이 스텝도 한 4천 명 이상을 고용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이런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대1로 방문을 해가지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졌는데 2021년도에 약 5천 명 이상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내년 2022년도에는 1만 명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키오스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이제 키오스크 쓰기에는 많이 불편하거든요. 접근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키오스크를 이제 도입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집단 거주 시설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도와주시는 분 숫자가 거주하시는 분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 센서 등을 이용해서 최신 응급 장비로 10만 대 이상을 이제 보급을 했던 일종의 이제 인프라를 바꾸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거나 그다음에 수어를 자막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전환하는 서비스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시험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 미디어나 뭐 청각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뉴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의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보 격차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원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기계 보급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만 해도 거의 10,000대 이상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무래도 통신을 이용하니까 통신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올해 그 통신 비용을 지원해준 이른바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숫자가 약 17만 명을 이렇게 넘어선 그런 부분들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뉴딜 정책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내년에는 거의 한 4억 3천만 원 정도, 4조죠, 4조 3천억 원 정도를 하고 2025년까지 약 26조, 27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 외에도 앞으로도 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한국에서는 보고 있고 또 예산적 지원도 같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흐름과 또 최근에 와서 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시간이 있어서요.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좀 구체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저소득층의 학생의 경우 그 뭐 디지털 기기를 어떤 디지털 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 보급을 하게 주로 되나요? 대상들이 이전에는 PC 보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아이패드 같은지 이런 그런 태블릿 PC죠. 태블릿 PC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학생들 그 저소득 학생들을 많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인터넷 강의라든지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는 저희들이 많이 깔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네. 보급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여기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AI를 가지고서 그 뭐 음성 자막 수호 이런 걸 한다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이제 보통 에이블 테크라고 그래서요. 이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제 지원 사업인데, 이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장애인 단체랑 같이 합니다. 왜냐면 어,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나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듣고 보고 하는 부분들을 보통의 이제 비장애인들은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기도 하고 글자를 읽어서 소리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나오면 이제 요즘 TV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영화 같은 게 되면 그 영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AI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기술이 잘 발달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 배움터라든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패널 분들하고 또 토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 좀 더 보완돼야 되거나 혹은 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황용석 건국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특히 이 정보 격차 실태에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디가 정말 더 문제인가, 우리가 빨리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그 김명주 교수님께서 너무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많이 또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뒤이어서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정보격차라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쓰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이제 뭐 기술에 의해서 생기는 사회적 격차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먼저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디지털 격차의 출발점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그런 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접근 기술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역량이나 이용에 대한 수준에 따른 2차적 또는 3차적 격차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로의 그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또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강제적인 진입 또는 뭐 이런 편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격차들이 2차, 3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디지털 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또는 정책적인 논의들은 좀 더 다면화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 자체가 보편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령적인 기술이자 보편적 기술이 되면서 생활 기술로서 이 기술이 쓰이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기능이라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정보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본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기본적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차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사회 경제적인 그런 환경들을 진단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인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는데 흔히 말하는 매스미디어 세대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아주 큰 비중을 우리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은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 확장적으로 이 사회에 지금 보급이 되면서 이런 세대에 따른 기술 격차가 굉장히 그 정보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체가 과거의 파이프라인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 플랫폼 경제라는 것은 약간 승자 독식의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 특정한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다든가 그 다음에 숙련 노동의 시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깅노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네, 아주 단순 노동,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 노동으로 이렇게 재편되면서 불균형이 증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정보 사회에 필요한 인력적 수요는 또 모자라는 이런 그 노동 시장에서의 불균형과 그 이른바 이제 우리 불평등이 양산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이제 기술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이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격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즐기고 있는 이런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가져오는 편향성의 문제가 개인의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은 우리가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보 격차는 훨씬 더 다면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고 이 개념이 앞서 김영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격차의 문제에서 디지털 포용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격차 또는 정보 격차에 대응을 잘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뭐 이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이런 국제 학술대회에 나가보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디지털 격차 진단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밖에 법령에 기반해서 하는 나라는 최근에 호주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국만이 전국 표본으로 이런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그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4대 소외 계층을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이라고 하는 이 4대 소외 계층을 이때 지정을 해서 이 소외 계층과 일반인의 그 역량과 접근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상대 지수값을 뽑아내고 이런 것을 연간 단위로 2004년부터 쭉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것이 2006년부터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이 돼서 높은 수준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이 4대 소외 계층 외에 북한 이탈 주민이나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조사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보 격차 지수가 이름이 좀 바뀌면서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 조사는 초기에는 PC 기반으로 이런 격차를 진단했지만 지금은 이제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제 종합적인 지수로 이제
전환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요. 초기에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체계적인 이제 지원에 기반해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제 김명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조금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면 이 조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계층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노인 계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정보격차에서는 55세 이상을 중장년층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층이 우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디지털 정보격차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분석을 진행을 해봤더니 우리가 같은 노인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처해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또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또는 3인 가구인지 이런 특성, 그 다음에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즉 손주, 손자와 같이 지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디지털 역량에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격차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본다면 아주 취약계층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취약계층은 뭐냐면 1인 노인 가구의 취약계층입니다. 이 1인 노인 가구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도 취약하고 필요할 때 이 기술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 모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나마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손자, 손주와 같이 지내는 3세대 가구의 노인들의 역량이 가장 높은 걸로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아주 취약계층을 새롭게 단순하게 노인계층, 고령층 이렇게 인구학적으로 단순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 조건을 찾아내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분 같은 경우는 복지사를 통하든 또는 다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인적 지지망을 만들어줘서 이 기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보다 세밀화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지금 좀 우리 정부가 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들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데이터 코딩과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한 계층이 있고 아주 그렇지 않고 생활기술 수준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역량의 수준들이 제각각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가 설정될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보격차 지수는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데 굉장히 유효했지만 개인의 맞춤형 정책 또는 생애 주기형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지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김영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런 디지털 포용 정책 안에 있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일종의 보면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SOC라고 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육장 시설을 만들고 개인의 자가진단 척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일단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지능정보와 사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과제, 제가 수행하고 참여했던 연구과제에서도 이런 디지털 역량 지수를 새롭게 해서 개인의 맞춤형 지수 모형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포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격차에서 포용으로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별 비교가 가능하고 또 개인 단위로 비교가 가능한 좀 더 복합적인 지수의 형태로 지금 새롭게 이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정책의 중요한 어떤 그 모니터링 도구이자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자료로 지금 삼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정보격차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제도적인 그런 법에 이것을 반영시키고 매년 안정적인 예산을
그것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 법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제반 교육 사업, 그다음에 추진 계획의 마련, 기타 포용 지수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실태 조사의 광범위한 실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제도적 기반에 대한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조속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럽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정책의 기둥으로서 작동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국민 전체에 이런 어떤 정책의 효과가 가서, 한편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참여를 증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가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문화적인 향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정책적인 전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설명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전체적인, 이 격차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변화,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질문을 하려면 굉장히 많긴 많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 전체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좌장으로서 뭐 한두 가지만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국가 정책이 계속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급하신 디지털 포용 법안이 조금 더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법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적 관심을 좀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포용 법안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예, 지금 디지털 포용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그즈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기본법 체계안에 격차 사업이 포함되는 형태로 해서 특별법은 없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그 안에 격차 사업과 관련되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시가 됐고, 이 법안 안에는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환경을 만든다. 뭐 이런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에 대한 법적 정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용 법안에는 정부가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본 계획을 통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제 포용 정책에 나가게끔 하는 법적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또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단체가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시행하면서 또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런 역량 함량을 위한 지금 배움터와 같은 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하고 표준화된 교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실시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능정보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이나 진단,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뭐 접근 기술이라든가 포용적 기술에 대한 요소들 등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의 어떤 목적 조항과 수행에 대한 의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걸로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 황 교수님 저 국회로 보내가지고 이 법안 설명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갈수록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접근성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은행 앱을 안 깔다가 은행 앱을 깔아서 요새 은행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생활 기술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을 한번 가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 이유는 은행에 굳이 오시는 분은 뭔가 상담을 하거나 무슨 새롭게 뭐를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앉으면 20분에 30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앱을 어쨌든 써야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앱을 쓰게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압력, 기술에 의한 어떤 뭐랄까요, 강요라고나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지금 뭐 얘기한 것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포용 정책,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역량과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김미량입니다.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해주셔서 저는 조금 뭐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덧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걸 하다 보니 또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하나라는 그런 문제가 아주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좀 평소에 잘 알고 이제 지내는 어느 모임에서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신데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기엔 저보다 한 10살쯤 많으시니까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아주 힘들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이제 피아노 전공자이시고 피아노를 이제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또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뭐 이렇게 음악 가족을 키워낸 아주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그 예술성이나 뭐 어떤 그 인지적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더니만 내가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몇 년 전에 컴퓨터를 배웠는데 좀 잘 안 쓰다 보니 다 조금 잊어버렸고 또 그러고 나서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딸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한 번 물었는데 또 묻냐는 식의 그런 반응들을 해서 딸들한테도 묻고 싶지 않다. 명색이 내가 왕년에 잘 나가는 뭐 이런 뭐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막 한탄을 막 1시간을 하시면서 뭐 이제 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것들 좀 배우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조금 감도 안 오고 또 그렇게 시간을 내기도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줌 같은 것들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더니 줌 연결하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디지털 배움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이트를 가르쳐 드리고 이제 카톡은 잘 보셔서 연결 링크를 드리고 혹시 주민센터 같은 데 있으시면 한번 가셔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옛날 같으면 뛰어갔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잘 애용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운영이 되지 않고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또 한 분은 그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점심을 먹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만났는데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떻게 하다가 김밥집에를 이렇게 좀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김밥집 이제 그 메이커를 말하기는 브랜드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김밥집이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김밥을 실제로 그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위생 개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주문 키오스크를 거기다 이렇게 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김밥집을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 있으면서 그 어떻게 주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려주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키오스크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김밥을 주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김밥 주문이 보니까 뭐 배달 주문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매장에 와서 그것을 뭐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야 뭐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뭐가 빨리 되냐 물어봐도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얘기는 이제 키오스크를 제대로 주문을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김밥 하나도 못 사 먹겠다는 이제 넋두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케이스를 보면 두 분 다 우리가 이제 리터러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했던 그 문맹하고는 전혀 무관한 대학까지 나오신 아주 인텔리이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 그리고 그 변화에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익숙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쓰기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뭐 컴퓨터 환경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바일 환경에서는 뭐 유튜브도 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잠시 잠깐 조금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다 보니 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뭔가를 새롭게 배워야 할지 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트리거링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촉진자 역할을 하는 이제 교강사들의 도움이 사실은 좀 필요하고,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이 부분만 뭐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배움터도 좀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분이 다시 연락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요러한 것들인데 너무 뭐가 많아서 그거를 다 보기는 너무 어렵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이후에도 디지털 배움터 이제 그 컨텐츠 개발하는 팀에게 나중에 그런 이제 썸네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덱스 기반의 어떤 검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이라고, 그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4대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령층이 이제 어느 순간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그 취약계층에 저는 이제 다문화 과정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취약계층으로 들어가 있고 세상의 이 빠른 변화에 내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뒤처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저만 해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른 것들이 오다 보니까 뭐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그 은행 앱 뭐 까는 부분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은행에서 이제 하는 거, 저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앱 같은 것들을 깔아서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재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불안하고 불편한 어떤 심정적인 측면이 더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 대학 교수인 제 친구도 아직 은행 그 앱 깔고 저기 인터넷 뱅킹 안 합니다. 그냥 은행 가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수학학자인데도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측면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부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내가 원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두 분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그 IT 강국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뭐 통신비라든지 아까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사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그 저소득층들 이제 지원을 받아서 태블릿을 나눠주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 뭘 썼냐 하면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 기기를 나중에 반납할 때 파손되지 않고 이제 뭐 전혀 이제 망가뜨리거나 뭐 이러지 않게 일종의 그 깨끗하게 잘 쓰고 그 만약에 물리적 파손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식의 교육청마다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서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가정 같은 경우에 특히 할머니들이 이제 조금 봐주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이 할머니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이제 또 사인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대충 보시니까 너무 이제 좀 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쓰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고 웬만하면 못 쓰게 하셨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블릿을 가져가서도 뭐 우리 집에 할머니가 이걸 잘 못 쓰게 하시고 해서 아주 최소한의 것만 활용하게 해서 참 불편했다. 제가 사실은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녹취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들었다가 또 교사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런 사인을 받은 거 맞다. 교육청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사인을 받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다문화 가정은 하물며 더 했던 것 같고 다문화 가정은 이제 그런 안내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태블릿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그 저소득층을 좀 타깃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 체감은 상당히 더디고 속도도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디지털 배움터도 우리가 뭐 1000개 이상 아까 1600 뭐 몇 개 뭐 하고 있고 뭐 800억의 예산을 투입했어. 뭐 지자체 뭐 다 하고 있어. 뭐 물리적으로 뭐 얼마든지. 근데 체감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느리다는 것. 그래서 교육도 그 코비드 상황에서 봤더니 상당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이 코비드 상황하고 연결해서 학습 격차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학습의 격차로 오게 되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 학습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서 예전에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을 몰랐다가 이번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학교가 너무 고맙다. 집에 있고 학교를 안 가니까 그 돌봄까지 해야 되고 또 밥도 막 삼시 세끼를 먹여야 되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학교가 이렇게 고마운 건지 몰랐다고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내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데리고서 밥 먹이고 케어하고 수업 시간마다 출석 체크하고 그러니까 학습했는지도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아이가 하나인 경우는 좀 낫지만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또 각자 또 다른 거를 다 봐줘야 돼서 거의 뭐 정말 힘들다라는 학부형들의 그런 어떤 그 하소연이 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오기도 했고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 디지털 어떤 포용적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의 정책,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어떤 방법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최일선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요구 분석을 통해서 그걸 끌어올려서 정책 아젠다로 이제 발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제 프로젝트의 일부였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일선에서 얘기 듣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와 닿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체감하는 것의 갭을 상당히 그러니까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역으로 막 또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해를 구했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했더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컨텐츠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이제 킬러 교육 컨텐츠, 킬러 디지털 포용을 돕는 컨텐츠, 디지털 킬러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타깃별로 그런 이제 컨텐츠.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다 잘 수렴이 되어서 이번에도 디지털 배움터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예전에 이제 초기 개발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수준으로 디지털 배움터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타겟들이 원하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로 학습을 하고 싶은지를 상당히 그 타겟 베이스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컨텐츠들을 이제 조금 마이크로 러닝 개념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가서 이 학습, 저 학습을 이제 그 레고 블럭처럼 자기가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지금 한창 서비스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이제 원하는 타겟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제 해외 주요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시스템을 준비해 왔고 이제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 갖고 와서 마스크 앱이 그렇게 한 큐에 이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의 시스템도 상당한 플랫폼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뭐 EBS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배움터나 가정학습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미국의 어떤 주정부가 움직이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미국은 이제 주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재량을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 교육분권이 이제 주정부 단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한 주가 이제 뭔가를 했었을 때 뭐 캘리포니아가 뭐 이런 걸 한다, 뭐 Learn at Home이라는 이제 뭐 그런 것들 뉴욕주가 뭐 한다, 뭐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스턴스 러닝 이런 걸 한다 했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좀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 또 우리가 이미 상당히 눈높이가 높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특히나 또 이제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 교육이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디지털 역량 기반으로 그 위에 이것들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상당히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 더디게 이제 대국민 체감은 더디게 시작이 됐을지 모르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들이 확 밀고 나가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플랫폼도 잘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들도 올리고 또 교사들도 서로의 어떤 노하우도 공유하고 또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 하다가 그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학습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학습 격차가 이제 강화되었던 것은 이제 디지털 부분에 이제 비용 문제까지 연결되다 보니 사교육도 온라인 어떤 그 플랫폼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비용도 이제 얼마를 내서 이제 그렇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그 컨텐츠를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열어주다 보니 또 이제 사교육 시장에 그 노출될 기회가 조금 적은 그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또 기회의 어떤 격차, 경험의 격차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디지털 환경 자체의 또 플랫폼을 막 여기저기 이제 오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비, 뭐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그 사양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블릿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 러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양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격차,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 격차가 소프트웨어 격차로 연결이 되고 그 소프트웨어 격차가 또 연결이 되다 또 이제 좀 해소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어떤 인프라에 또 연결이 되고 또 그것들이 휴먼 그 웨어적 접근에서
교사나 학부형이나 주변의 어떤 그 멘토 멘티, 학습을 도와주는 촉진자,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빈익빈 불부의 형태로 나타나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독일이나 싱가포르, 영국의 사례들을 보아도 그들도 나름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케이스가 훨씬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었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훨씬 더 소개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아웃라이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늬만 지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약계층, 제가 이제 교육부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취약계층에다가 뭘 지원할 때 너무 인색하게 그 어떤 최저 수준, 아주 기본적인 수준, 이게 아니라 그들이 조금 여유롭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금 풍족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겁을 내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것들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 역량이 종합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초중고 학생들은 학습의 격차로 연결이 되고, 이 격차가 누적이 되면 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기회의 격차, 경험의 격차로 더 누적되는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조금 염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제안 같은 것들을 이제 과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정부나 또 우리 함께 늘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포용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져서 아젠다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음 정부에도 전달이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 정책의 현장성에 기초한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 오랜 동안 그 연구와 그 현장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김민정 교수님과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나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이런저런 불편을 느낀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는 것,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야말로 좀 미래를 잘 설계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정책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잘 아우러지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처음 발표해 주신 김명주 교수님께서 발언이 제일 적으셨어요. 그래서 네. 먼저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미량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좀 디테일이 많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줄기나 정책은 잘 가지고 가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 이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쪽 관련돼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말씀하신 아이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말에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이제 동참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약간 요즘에 AI가 뜨고 있으니까 제가 AI로 인한 정보 격차,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AI가 오히려
아까 지금 이제 실버 세대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AI가 기존의 정보 격차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음성을 뭐 시각적인 걸 바꿔준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낙후된 나라의 그 나라 말로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즘은 이제 이 AI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나라 말로 된 컨텐츠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가는 걸 통해서 약간 AI는 오히려 AI 격차라는 이야기도 쓰기도 하지만 또 전통적인 디지털 격차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도 쓸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컴퓨터 과학교사협회 CST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그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교재를 다 만들고 컨텐츠를 다 만들었는데 일부 사립대나 이 홈스쿨, 미국은 이제 홈스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립대나 홈스쿨에서 AI 자체에 대한 신뢰성, 그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기존의 IT 교육만으로 충분한데 왜 여기에서 또 AI까지 도입을 하느냐 그래서 그 교사들이 만들었던 콘텐츠를 거부하는 그런 학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서 오히려 AI로 인한 디지털 격차의 심화 요인이 학부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특이하게 좀 탐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것들이 교육과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또 그쪽 교사분들의 어떤 실수하고 또 이런 새로운 디지털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새로 가르쳐야 되는 실수하고 이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기득권층의 양보가 좀 필요한데 안 그러면 수업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정보교과 안에도 기존의 정보교과 가르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AI까지 또 들어오느냐 이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디지털 격차의 한 부분들이 오히려 AI 때문에 이제 학부모의 반대를 받는 경우나 기존에도 너무나 이렇게 틀을 짜여져 있는데 그 틀을 흔들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좀 새로운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 AI를 포함한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사실 아까 황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AI가 사실은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들의 마케팅이나 뭐 독점 이런 데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내야 되고 당연히 그 기술이 공공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정말 토론과 이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해왔습니다. 황 교수님 뭐 코멘트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서 그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포용으로 우리가 이제 법령도 지금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벤치마킹이 된 건 유럽연합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2006년 리가 장관회의 이후에 이런 디지털 포용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편에서는 유럽이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디지털 노동 인력과 그런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계층의 포용 이런 개념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컴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능력을 뜻하는 이 디컴프라는 것을 추진을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디지털 역량 모형을 제시를 하고 이 모형을 뭐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2.1까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역량 모형을 수정을 하고 역량 수준을 아주 세분화해서 분류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가 거기에 필요한 역량, 그다음에 학습자가 필요한 역량들을 거기에 반영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이고 정책 영역에서는 디지털 사회 경제 지수라는 걸 경제 및 사회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를 DESI 지수라는 걸 통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얼마나 연결성이 충족되고 있고 인적 자원은 어떻고 인터넷 서비스 환경은 어떻고 기술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어떻고 공공 서비스는 어떤가에 대한 5가지 영역별로
각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교를 하는 그런 사회경제 지수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디지털 포용이나 이제 격차 해소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 기술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스스로 생산적 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플러스해서 각 지자체 간에 있어서 사회 단위 간에 있어서 어떤 격차도 존재하거든요. 농업 지역과 뭐 그렇지 않은 도시 지역 간의 격차 등. 그래서 지역 간 비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 영역에 있어서 제도권 학생 교육에서부터 우리가 평생 교육 영역까지 다양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복합적인 지수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증거 기반적으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더 정책에 대해서 세련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새로운 제안을 보태주셔서 굉장히 저도 그냥 앞으로 그런 주제들 갖고 공부를 더 하고 싶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김미양 교수님께서 아까 구체적인 제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랩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 이렇게 모아서 뭐 최종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아서는 우리 훌륭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아까 김명주 교수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제 미국의 일부 이제 학부모들이나 주에서 뭐 이제 거부한다. 사실 그런 일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 사람이 정말 중요한 또 이제 자원이고 또 우리가 또 IT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전 세계에 또 발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뭔가를 막 해 나가는데 미국이나 다른 뭐 지금 한 교수님이 이제 유럽 부분 이제 참조하셨다고 하니까 일부 이제 뭐 북유럽이나 뭐 남부 같은 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자, 뭐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하다. 우리가 테크노 크러시로 살 수는 없다.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인간이 인간을 가장 뭐 잘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어느 어른한테 컴퓨터 이제 하다못해 이제 뭐 글 쓰시는 분이어서 원고지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워드 프로세싱을 좀 배우시면 글 쓰는 게 훨씬 좋다 그랬더니 그 어른 하시는 얘기가 나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고 너네가 말하는 테크놀로지가 잘 발달이 되면 내가 목소리로 읽어주면은 그거 이제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겠네 이러셨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프로그램 뭐 나와 있잖아요. STT 뭐 TTS 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걸 또 그렇게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해서 못하는 거와 할 줄 알지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금 취약계층한테 기회와 경험 얘기를 자꾸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런 기회와 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고 그들이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출발점에서부터 뭔가 불평등한 그 불평등이 누적되어 가서 어느 순간에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약간 디지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약간 이제 하이러키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코딩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선수 학습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학습의 결손이 누적되어져 가서 어느 순간에 할 수 없는 수학 공부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포용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영어로 이게 inclusion이라는 말을 쓰면 좀 덜한데 뉘앙스가 좀 덜한데 우리나라 말로 포용이라고 하다 보면 이 포용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금 그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품는다는 느낌으로 이게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더 조금 그 괜찮은 팬시한 우리나라 말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되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그 경험의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어떤 기반을, 그런 인프라를, 기본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예전과 다르게 뭐 하나를 배우려 그러면 예전에 1시간 걸리던 일이 지금 막 3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5시간도 걸리고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배우고 공부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요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나 그런 환경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조금 지혜를 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받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그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포용보다 좀 나은 단어 없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누구를 포용한다는 말인가? 뭐 이런 거 항상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마무리 발언은 이 전체 회의가 열린 정부 파트너십인데 사실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열린 정부가 또 있고 뭐 닫힌 정부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정부는 무조건 열려야 된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게 뭐 국가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더 강화하거나 뭐 안 해도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은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다.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하는 그 시민들에게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기술의 활용이라든가 기술의 채택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세심한 어떤 그 효능감, 교육의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다 구현되어야 마땅하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이 인식하고 이번에 이 큰 회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분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앞으로도 연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